어머니, 정말 너무하셨어요.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수십 년 전,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고 울려 퍼지던 아들의 비명 같은 절규였다. 하지만 그 소리에는 슬픔 대신 섬뜩한 탐욕이 서려 있었다. 그때 나는 알지 못했다. 그 절규가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새벽에 그와 닮은 절박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나를 덮쳐왔다. 최은숙 여사는 70평생을 서울 도심의 한적한 골목에서 살아왔다. 옥수동의 최 여사라는 별명처럼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성실함과 강인함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25 혈혈단신으로 상경하여 남대문 시장 귀퉁이에서 작은 채소 가게를 시작했고 맨손으로 3층짜리 건물을 올렸다. 1층은 세를 주고 2층은 아들 부부, 3층은 그녀의 공간이었다. 시장 바닥에서 잔뼈 굵은 세월 덕에 웬만한 소음에는 미동도 않고 잠을 자는 편이었다. 그러나 그날 새벽은 유독 달랐다. 고요하다 못해 모든 소리가 잠겨버린 듯한 정적.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방 안의 공기가 멈춰있지 않다는 것을 겨우 증명하고 있었다. 마치 폭풍전야 같았다. 그때였다. 정적을 찢는 다급한 소리가 아래층에서부터 울려 퍼졌다. 할머니, 할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빨리요. 1층 카페에서 일하며 새 들어 사는 이지혜 씨의 목소리였다. 평소 조용하고 예의 바르던 아가씨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절박하고 떨리고 있었다. 은숙 여사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이 시간에 저렇게 다급하게 문을 두드릴 일은 결코 좋은 일일 리가 없으니까. 혹시 가게에 불이라도 났나? 아니면 도둑이라도 들었나? 온갖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서둘러 얇은 가운을 걸치고 현관으로 향했다. 덜컥 문을 열자마자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지혜 씨가 방 안으로 거의 쓰러지듯 들어왔다. 아가씨,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은숙 여사의 물음에도 지혜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쁜 숨만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그녀의 손에 자신의 휴대폰을 쥐어주었다. 차가운 액정 화면에는 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창이 켜져 있었다. 친구. 언니 건물주 할머니 성함이 최은숙 맞지? 지혜. 응? 맞아. 근데 왜? 친구. 나 오늘 새로 취업한 요양원 첫 출근했는데 내일 아침에 들어올 신규 입소자 명단에 할머니 이름이랑 사진이 있어. 주소가 너 살고 있는 그 주소더라고. 근데 말이야. 거기까지 읽었을 때 은숙 여사는 숨을 잠시 멈췄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머리 꼭대기로 치솟는 기분이었다. 지혜 씨의 친구가 보냈다는 사진을 보기 위해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내렸다. 거기에는 자신이 있었다. 한 달 전 며느리가 어머니, 우리 가족 사진 예쁘게 찍어서 거실에 걸어두면 얼마나 좋아요라며 억지로 그녀를 끌고 갔던 사진관에서 찍은 그 증명사진이었다. 활짝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 아래에는 그녀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는 글자들이 박혀 있었다. 입소자, 최은숙, 여 75세, 병명, 중증 치매, 망상 및 행동 증상, 동반 특이사항, 보호자 아들 김지훈의 동의에 의한 강제 입소 조치.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건 분명 그녀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설명하는 저 글자들은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었다. 중증 치매라니, 망상이라니. 평생 누구보다 똘똘하게 제 밥벌이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붙은 병명이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내 아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어떻게 자기 어미를 이런 식으로 정신병자 취급하며 내다버릴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순간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네. 제가 옆에서 잘 챙겨드려야지. 어머니, 중요한 물건은 잃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저희가 맡아드릴게요. 어머니, 세금 문제가 좀 복잡해서 그러는데 인감도 하루만 빌려주세요. 가식적인 걱정, 교묘한 말들.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올가미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느리 박서연이 그녀의 손을 잡아 끌며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웃으셔야 보기 좋아요. 라며 억지 미소를 짓게 했던 그 사진관에서의 기억. 아들 김지훈이 어머니는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라며 온갖 서류를 제멋대로 처리하던 그 뻔뻔한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주저앉아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다. 저들이 그녀를 가두려는 곳은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제 발로 걸어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긴 채로 서서히 죽어갈 지옥이었다. 할머니, 빨리 도망가요. 내일 아침이면 사람들이 들이닥칠 거예요. 지혜 씨의 울음 섞인 외침이 그녀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은숙 여사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 도망가야 한다. 하지만 이건 비굴한 도망이 아니야. 내 인생을, 내 재산을,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시작이야.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안방으로 달려가 옷장 가장 깊숙한 곳, 낡은 겨울 이불 더미 밑에 숨겨두었던 가죽 가방을 꺼내 들었다. 평생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치이고 속고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내 자식들을 위해 준비해둔 물건은 아니었다. 혹시 모를 세상의 험한 풍파를 대비해 마련해둔 그녀만의 마지막 보루였다. 가방 안에는 이 집의 등기권 이증과 그녀 이름으로 된 통장 전부, 그리고 비상시에 쓰려고 차곡차곡 모아둔 현금 뭉치가 묵직하게 들어있었다. 아가씨 고마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은숙 여사는 지혜 씨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말에 지혜 씨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그동안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저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그러는 거 제가 도저히 못 보겠어요. 그 진심 어린 한마디에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간신히 참아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니까. 그녀는 가장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고 가방을 단단히 고쳐 맸다. 2층에는 아들 내외가 곤히 잠들어 있을 터였다. 현관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했다. 지혜야, 나 좀 부축해줘. 건물 뒤쪽 비상 계단으로 나가야겠어. 우리는 숨을 죽인 채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내지 않으며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지나쳤다. 아들 내외가 사는 집 현관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우리는 건물 뒤편의 좁고 어두운 비상 계단으로 향할 수 있었다. 낡은 철제 계단은 우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다행히 2층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차갑고 축축한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평생을 바쳐 일군 내 집에서 내 자식을 피해 도둑처럼 빠져나오는 이 기막힌 심정을 그 누가 알까? 뒤를 돌아보자. 그녀가 평생의 자부심으로 여겼던 3층짜리 상가 건물이 어둠 속에 거대한 괴물처럼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 저곳은 더 이상 그녀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녀를 집어삼키려는 탐욕의 소굴일 뿐이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가에 다다라서야 은숙 여사는 겨우 숨을 돌렸다. 지혜 씨가 급하게 택시를 잡았다. 택시에 올라타며 그녀는 지혜 씨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들어가. 괜히 너까지 곤란해지면 안 돼. 오늘 일은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하지만 할머니 걱정 마. 나 최은숙이야. 시장 바닥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야. 이대로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아. 절대로.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 지혜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했다. 수십 년간 시장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그녀의 유일한 친구 송민지가 사는 동네였다. 택시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그녀의 집이 빠르게 멀어져 갔다. 은숙 여사는 차갑게 식은 손을 들어 제 뺨을 한번 쓸어 보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활화산 같은 분노가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들끓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래, 김지훈, 박서연. 너희는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야. 이 어미를 그저 늙고 힘없는 노인네로 봤겠지. 너희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달라는 대로 다 내어줄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너희가 내 등 뒤에 비수를 꽂은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 어미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다. 사냥을 위한 후퇴일 뿐이었어.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한 그 악한 것들을 제 손으로 직접 심판하기 위한 기나긴 전쟁의 서막이었다. 택시의 낡은 시트에 몸을 기댄 채 그녀는 일부러 등 뒤에 남겨두고 온 그 집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 집은 더 이상 그녀의 보금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평생의 땀과 눈물이 깃든 곳이 아니라 아들의 탐욕과 며느리의 허영심이 들끓는 소굴이 되어버린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앞으로 어떻게 이 전쟁을 치러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분노와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지난 세월이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녀를 더 냉정하게 만들고 있었다. 낯선 동네의 익숙한 풍경들이 창밖을 스쳐 지나갔다. 십수년 전 가판 하나 놓고 장사를 시작해 지금은 작은 건물까지 가진 친구 송민지가 사는 곳이었다. 영숙이라면 이 새벽에 들이닥친 자신을 보고 놀랄지언정 결코 외면하지 않을 사람이었다. 혈육보다 진한 것이 동지애라고 했던가. 지금 자신에게는 피를 나눈 자식보다 평생을 함께 싸워온 친구가 더 절실했다. 민지의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시간은 새벽 2시를 향하고 있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인터폰 너머로 잔뜩 잠긴 민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새벽에 누구야? 민지야. 나다. 은숙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은 민지는 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흐트러진 머리에 잠옷 바람으로 나온 민지는 은숙의 행색을 보고는 눈이 동그래졌다. 가운 하나만 걸친 채 비상 가방을 든 그녀의 모습은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니었으니까. 은수가 너 이게 무슨 꼴이야? 무슨 일 있어? 김서방네랑 싸웠어. 민지는 은숙을 집 안으로 잡아 끌며 다그치듯 물었다. 은숙은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그녀가 내어주는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차가웠던 몸이 조금 녹는 것 같았지만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이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은숙은 지난 몇 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1층 세입자 지혜 씨의 다급했던 목소리, 휴대폰 화면으로 본 자신의 사진과 중증 치매라는 기막힌 병명, 그리고 아들 내외가 꾸민 계획까지. 그녀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민지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 지 어미를 산채로 내다버리려고 해? 내가 당장 달려가서 그놈의 집구석을 다 뒤집어 엎어놓을 테다. 민지야, 진정해. 지금은 감정적으로 나설 때가 아니야. 은숙은 흥분한 민지를 진정시켰다. 당장이라도 쫓아가 아들놈의 멱살을 잡고 싶은 마음은 자신이라고 왜 없겠는가.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저들은 이미 자신을 정신 나간 노인네로 만들어 놓았다. 자신이 흥분해서 날뛰면 날뛸수록 그들의 계획에 힘을 실어주는 꼴밖에 되지 않을 테니까. 그럼 어쩔 거야? 이대로 그냥 앉아서 당할 거야? 아니, 절대로. 그래서 너한테 온 거야.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신세 좀 져야겠어. 그리고 날이 밝는 대로 움직일 거야. 아주 바쁘게. 은숙의 단호한 말투에 민지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내 집이 아니라 내 집이라고 생각해. 저기 안방, 오늘부터 내 작전 본부야.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해. 이 박민지가 목숨 걸고 도와줄 테니. 민지는 그렇게 말하며 은숙을 자신의 안방으로 이끌었다. 따뜻하게 데워진 온돌방에 등을 대고 누우니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피로가 몰려왔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앞으로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수백 번씩 그렸다. 첫 번째는 돈줄을 막는 것이고, 두 번째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법적 무기를 손에 넣는 것이었다. 잠들지 못하는 그녀를 위해 민지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더 가져다 주며 밤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내 자식에게 버림받은 가장 처참한 밤에 제 곁을 지켜준 것은 결국 친구였다. 그 사실이 서글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날이 밝자마자 은숙과 민지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채비를 갖추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은행이었다. 아들 네배가 그녀의 돈에 손을 대기 전에 그들의 돈줄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했다.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은행 지점으로 가는 내내 그녀의 휴대폰은 잠잠했다. 아직 그들은 그녀가 사라진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아마 아침이 되면 그녀를 그 지옥 같은 곳으로 실어 나를 사람들이 집에 들이닥치겠지. 그들이 텅 빈 그녀의 방을 발견하고 당황할 모습을 상상하니 통쾌함보다는 비참함이 먼저 밀려왔다. 은행에 도착한 은숙은 곧장 번호표를 뽑고 창구로 향했다. 젊은 은행 직원은 상냥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 명의로 된 모든 계좌의 지급 정지를 걸고 싶어요. 그리고 인감도 분실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은숙의 말에 직원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노인이 와서 갑자기 모든 거래를 중단해달라고 하니 혹시 금융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눈치였다. 어르신,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지급 정지는 왜? 누구한테 협박 전화라도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럽니다. 내 재산에 누군가 무단으로 손을 댈 우려가 있어서 예방하는 차원이니 그냥 처리나 빨리 해줘요. 은숙의 단호하고 명확한 태도에 직원은 더 이상 캐묻지 못하고 신분증을 요청했다. 그녀는 품속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직원이 컴퓨터로 그녀의 정보를 확인하는 동안 옆에 서 있던 민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손길에서 걱정하지 마. 잘하고 있어. 라는 응원이 느껴졌다. 잠시 후 지점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창구로 다가왔다. 최은숙 고객님 맞으십니까? 갑자기 모든 계좌를 정지하신다고 해서요. 저희가 혹시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이 있다면 은행에 불만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돈 지키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빨리 처리해 주시죠.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들 말이 많아요? 은숙의 서슬퍼런 기세에 지점장은 멋쩍은 표정으로 아, 아닙니다. 고객님. 당연히 고객님의 권리시죠.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며 서류를 내밀었다. 그녀는 서류의 모든 항목을 꼼꼼히 읽어본 후 한자 한자 힘주어 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 자신이 사용하는 막도장이었다. 아들이 가져간 인감은 이제 아무 쓸모없는 돌덩이가 된 것이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은행을 나서는 순간 은숙은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장군이 된 기분이었다. 이제 아들 내외는 그녀의 통장에서 단돈 100원도 꺼내 쓸 수 없게 되었다. 민지의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거짓말처럼 그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내 아들이라고 저장된 이름이었다. 그녀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할 뿐 전화를 받지 않았다. 첫 번째 전화가 끊기고 곧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전화가 연달아 걸려왔다.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돼요. 집에 무슨 일 있나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시면 연락이라도 주세요. 저희가 바로 달려갈게요. 가식적인 걱정의 문자였다. 저 문자들을 보내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애가 타고 있을까. 요양원에 낼 계약금과 첫 달 비용을 인출하려다 실패했을 테니 지금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터였다. 민지가 은숙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혀를 찼다. 세상에 저 뻔뻔한 것 좀 봐. 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걱정하는 척은 아주 영기 대상감이야. 연기는 곧 끝날 거야. 진짜 주인공은 이제부터 등장할 테니까. 은숙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때 또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이전의 문자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었다. 어머니, 혹시 은행에 다녀오셨어요? 통장 거래가 정지됐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에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걱정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셈이었다. 그녀는 그 문자를 저장해두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이제 더 이상 저들의 연락에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초조해하고 불안해할수록 그녀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테니까. 은수가 이제 어떡할 거야? 돈줄은 막았는데 저것들을 법적으로 혼쭐을 내줘야지. 물론이지. 그래서 변호사를 만나야겠어. 그냥 변호사 말고 이런 쪽에 아주 이가 갈리는 사람으로.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서 저렇게 못된 자식들 혼내주는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 말이야. 알아볼게. 내가 시장 바닥에서 괜히 구른 게 아니야. 아는 인맥 총동원해서라도 제일 독하고 똑똑한 녀석으로 찾아내줄게. 민지는 마치 자기 일처럼 팔을 걷어붙였다. 은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겨우 첫 번째 단추를 끼웠을 뿐이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 안에 잠자고 있던 투지가 활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래 김지훈, 박서연, 너희가 나를 얼마나 얕봤는지, 이 어미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지금부터 똑똑히 보여주마. 박력의 교두보는 이제 막 마련되었을 뿐이었다. 민지의 정보망은 생각보다 훨씬 대단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온갖 인맥을 동원하여 은숙에게 딱 맞는 변호사를 찾아냈다는 연락을 해왔다. 이름은 강준호. 나이는 30 중반으로 젊지만 국선 변호사 시절부터 돈 없고 억울한 사람들의 사건을 주로 맡으며 불효자식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했다. 승소율이 높은 것은 물론 합의 과정에서도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말에 은숙은 그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오후 은숙과 민지는 강준호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사무실은 번화가의 으리으리한 빌딩이 아닌 법원 근처에 낡고 작은 상가 건물 3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화려한 간판 대신 강준호 법률사무소라고 쓰인 작은 명패가 전부였지만 오히려 그런 소박함이 더 믿음을 주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남자 변호사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다가
우리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날카로운 눈매에 다부진 체격,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가 바로 강준호 변호사였다. 초혜은숙 어머님 되시죠? 송민지 여사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그의 안내에 따라 상담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강 변호사는 우리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씩 건네고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얼마나 놀라고 힘드셨습니까? 오시는 길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용기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자초지종을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의 나지막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에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은숙은 지난 며칠간 겪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최대한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1층 세입자 이지혜 씨의 제보부터 아들 내외의 과거 행적, 은행 계좌를 정지시킨 일까지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강 변호사는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며 중요한 내용을 꼼꼼하게 메모했다. 민지는 옆에서 이런 천하의 몹쓸 놈들이 다 있나 라며 연신 추임새를 넣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 강 변호사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이 아닙니다. 명백한 형사 사건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아드님과 며느님은 어머님을 속여 재산을 빼앗으려 했으니 사기죄에 해당하고 어머님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특정 장소로 모시려 한 행위. 법적으로는 이것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봅니다. 물론 미수에 그쳤지만요. 게다가 어머님의 동의 없이 서류를 꾸몄다면 사문서 위조죄까지 추가될 수 있고요. 그는 법률 용어를 은숙 같은 노인도 알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어머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자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길 바라시나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죗값을 치르게 하고 인연을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은숙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신 내 인생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고 싶어요. 저런 것들은 더 이상 제 자식이 아닙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강 변호사의 눈이 빛났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 뜻이시라면 제가 어머님의 칼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들이 어머님께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이건 오히려 저들에게 주는 선물 같은 기회입니다. 법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마주할 기회 말이죠. 저들은 어머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방역에 나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을 겁니다. 아주 허술하고 멍청한 계획을 세웠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완벽하다고 생각했겠지만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녀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 이 싸움 이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변호사님,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증인을 확보하고 추가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어머님께 이 사실을 처음 알려주신 1층 세입자 이지혜 씨를 만나야겠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이 사건의 시작을 증명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드님 내외가 왜 이렇게 무리한 계획을 세웠는지 그 동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람은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요. 강 변호사의 계획은 명확하고 체계적이었다. 우리는 그날 바로 지혜 씨에게 연락을 취해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혹시라도 아들 내외의 눈에 띌 것을 우려한 강 변호사의 세심한 배려였다.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타난 지혜 씨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은숙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괜찮다. 우리가 이제 함께 싸울 것이라고 다독여 주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을 소개하고는 지혜 씨에게 법적인 보호를 약속하며 안심시켰다. 이지혜 씨, 어머님을 도와주신 용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아는 것을 모두 이야기해 주세요. 지혜 씨는 강 변호사의 든든한 말에 용기를 얻었는지 친구와 나눴던 대화 내용과 그날의 상황을 더욱 상세하게 진술했다. 강 변호사는 그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지혜 씨의 동의를 얻어 진술서를 작성했다. 이지혜 씨, 혹시 괜찮다면 앞으로도 저희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드님, 내외의 동태를 파악하는 내부 정보원 역할이 필요합니다. 물론 위험한 일은 절대 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저 들리는 소리나 이상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바로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네, 변호사님,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요. 마침 어제도 두 사람이 집에서 엄청나게 싸우더라고요. 돈 문제 때문에 서로 네 잘못이라고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요. 지혜 씨의 말에 강 변호사의 눈이 다시 한번 빛났다.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싸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시나요? 네.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네가 명품 사느라 돈을 그렇게 쓰지만 안 왔어도 이 지경은 안 됐다고 소리쳤고 아내분은 그럼 너는 주식으로 돈 날린 건 생각 안 해? 라면서 맞받아쳤어요. 그들의 대화는 저들의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 강 변호사는 즉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김지훈, 박서연 부부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채무 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며칠 지나지 않아 나왔고 그 내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강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받아든 은숙은 말문이 막혔다. 아들 김지훈은 주식 투자 실패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여러 개의 카드론과 사채까지 끌어다 쓴 상태였고 그 금액은 무려 3억 원에 달했다. 며느리 박서연은 그 와중에도 백화점 VIP 등급을 유지하며 매달 수천만 원을 명품, 옷과 가방을 사는데 탕진하고 있었다. 그들은 겉만 번지르르한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빈털터리였던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어머님, 저들은 빚에 쪼들려 마지막 발악을 한 겁니다. 어머님의 재산을 통째로 삼켜서 자신들의 빚을 갚고 다시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가려고 했던 거죠. 강 변호사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민지는 옆에서 인간 말종들 같으니라고 라며 치를 떨었다. 은숙은 분노를 넘어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자신이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이 고작 저들의 빚을 갚고 며느리의 사치품을 사는데 쓰일 뻔했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다. 변호사님, 이제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도 칼을 뽑을 때가 됐습니다.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저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가장 높은 곳에서 지켜보면 됩니다. 강준호 변호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은숙과 민지, 지혜 씨, 그리고 강 변호사까지. 이렇게 우리의 정의 어벤져스는 완벽하게 결성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추악한 것들에게 지옥을 선물하는 일뿐이었다. 강준호 변호사는 은숙의 사건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열정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김지훈과 박서연 부부가 왜 그토록 무리하게 은숙의 재산을 노렸는지, 그들의 파산 직전의 경제 상황 외에 숨겨진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중증 치매라는 허위 진단명을 내세운 것, 그리고 요양원이라는 특정 장소로 은숙을 보내려 한 것.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재산 탈취 이상의 더 크고 추악한 음모의 조각들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며칠 후 강 변호사는 은숙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다. 어머님, 아드님, 내외가 어머님 명의로 거액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무려 10억 원짜리입니다. 은숙은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종신보험이라니. 그것도 1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보험금 수령인은 아드님, 김지훈 씨고요. 납입기간은 3년. 납입금은 매달 100만 원 이상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건강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우셨을 텐데 어떻게 가입했는지 저희 쪽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류를 위조했거나 허위 진단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 사기죄를 넘어 살인미수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은숙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이 단순히 돈이 궁해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의 죽음까지도 계획했던 것이다. 마치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아니, 악몽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었다. 피를 나눈 자식이, 자신이 낳고 기른 자식이 자신의 죽음을 돈으로 환산하여 보험금을 타낼 궁리를 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산산조각 내는 것 같았다. 민지는 옆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세상에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은수가, 너는 정말, 넌 그냥 돈을 뜯기려 했던 게 아니었어. 죽을 뻔했던 거라고. 민지의 울분의 찬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꽂혔다. 그제야 은숙은 자신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절벽 끝에 서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만약 지혜 씨가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지금쯤 요양원에 감금된 채 서서히 시들어가거나 혹은 모종의 사고로 위장된 죽음을 맞이했을지도 모른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때 또 하나의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어머님,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 마침 아드님 차가 고장 나서 지금 정비소에 들어가 있다고 이지혜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드님 차는 블랙박스 녹화 기능이 있는 차종이더군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있다면 우리가 찾고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드님 부부가 차 안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강 변호사는 즉시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다. 아들 부부의 금융사기 및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포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자 법원에서는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해 주었다. 영장을 들고 정비소로 달려간 강 변호사는 정비 중이던 김지훈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강 변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삽입했다. 은숙과 민지도 함께 모니터를 숨죽이며 바라보았다. 수많은 영상 파일과 함께 몇 개의 음성 파일이 눈에 들어왔다. 그중 가장 최근 날짜의 음성 파일을 재생하자 차 안에서 김지훈과 박서연이 나누는 대화가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별 시답지 않은 일상 대화가 이어졌다. 여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아, 몰라. 백화점 가서 새로 나온 가방이나 보고 싶네. 하지만 이내 대화의 내용은 섬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여보, 보험금 잘 나오겠지? 어머니가 치매 진단만 제대로 받으면. 당연하지. 내가 그 요양원 원장이랑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약만 제때 잘 먹이시면 돼. 처방전도 다 구했으니까 걱정 마. 그냥 평범한 영양제라고 생각하실 거야. 만약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우리 빚 다 갚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할 수 있겠지? 우리 여보 백화점 VVIP도 다시 회복하고. 그럼 걱정 마. 우리 이제 꽃길만 걷는 거야. 그 늙은이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정말 지긋지긋했지. 음성 파일이 재생되는 내내 은숙은 꼼짝도 하지 않고 굳어 있었다. 아들의 목소리, 며느리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찢어놓는 비수처럼 박혀 들어왔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만 제대로 받으면, 약만 제때 잘 먹이시면 돼. 그 늙은이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들의 대화 속에는 그녀를 향한 어떤 애정도, 연민도, 심지어 인간적인 존중조차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 빨리 처분하고 현금화해야 할 낡은 재산 목록 중 하나일 뿐이었다. 눈물이 쏟아지지 않았다. 너무 충격이 크면 오히려 또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그때 처음 알았다. 그저 심장이 쿵쿵거렸다. 억누르기 힘든 거대한 통증이 온몸을 휘감아왔다. 강 변호사는 은숙의 상태를 살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잠시 중단할까요?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계속 재생해 주세요. 끝까지 다 들어야겠어요. 저들의 추악한 속마음을 제가 똑똑히 다 들어야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더 명확해질 테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가웠다. 마치 얼음 조각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블랙박스 음성 파일은 그들의 모든 계획을 낱낱이 파헤쳤다. 요양원 원장과의 뒷거래, 거액의 종신보험 가입, 그리고 은숙에게 몰래 먹이려 했던 약물까지. 그들이 그동안 은숙에게 했던 가식적인 말들과 행동들이 모두 이 치밀한 범죄를 위한 밑그림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음성 파일이 끝났다.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다. 민지는 은숙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 하지만 은숙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분노와 증오, 그리고 가슴을 찢는 배신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변호사님, 이 증거로 저것들을 당장 구속시킬 수 있습니까? 그녀의 질문에 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저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들은 지금 어머님이 사라진 것을 알고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의 불안이라는 약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강 변호사는 한때 효심 깊은 아들과 헌신적인 며느리였던 김지훈과 박서연의 가면을 완벽하게 벗겨낸 블랙박스 음성 파일을 다시 한번 재생했다. 이 소리는 은숙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주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었다. 한 어머니의 존엄과 삶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배신당한 사랑에 대한 처절한 복수극이었다. 블랙박스 음성 파일은 은숙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복수의 불씨를 지펴주었다. 강준호 변호사는 그녀의 굳은 의지를 확인하고 치밀하고 대담한 방역 작전을 구상했다. 그는 이를 새장을 흔드는 작전이라고 명명했다. 새장 안에 갇힌 새가 스스로 날뛰다 지쳐버리게 만드는 것. 그들의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작전의 첫 번째 단계는 아들 부부의 가장 큰 동맹인 요양원 원장을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강 변호사는 법률 사무소의 서면 양식을 사용하여 요양원에 내용 증명을 보냈다. 내용은 이러했다. 수신, 한길 요양원 원장, 발신, 강준호 법률사무소, 제목, 귀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고장, 내용, 최은숙님의 아들 김지훈 씨와의 공모해 진행된 불법적인 요양원 입소 절차,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환자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귀원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본법률사무소는
이미 김지훈 씨와 귀원 사이에 오간 통화 내역, 입소 서류, 그리고 허위 진단서 작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 이후로 최은숙님에 대한 입소 절차를 진행하거나 그녀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려는 시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형사 고발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본 경고장을 수신한 시점부터 24시간 내에 최은숙님에 대한 모든 입소 관련 서류를 폐기하고 김지훈 씨와의 연락을 중단하십시오. 내용 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신속하게 요양원 원장에게 전달되었다. 강 변호사는 요양원 원장이 이 내용을 보는 순간 얼마나 충격에 빠질지 충분히 예상했다. 요양원 원장은 작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다가 요양원을 개원한 사람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거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있었다. 그런 그에게 법률사무소에서 날아든 경고장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을 것이다. 예상대로 경고장이 전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요양원 원장에게서 강 변호사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강 변호사님, 저기 그 항일 요양원 원장입니다. 그 내용 증명은 대체 무슨 일입니까? 원장님, 본인께서는 지금 김지훈 씨와 공모하여 노인 학대, 사기, 그리고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시도하셨습니다. 제가 확보한 증거에 대해 더 자세히 들으시겠습니까? 강 변호사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원장은 꿀먹은 벙거리처럼 말을 잇지 못했다.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다 알아요. 그 김지훈이라는 사람이 어머니께서 치매가 심해서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좀 도와주려고 한 것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원장님, 변명은 법정에서 하십시오. 저희는 원장님께서 김지훈 씨로부터 입소 계약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받으셨다는 사실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저희 측에 협조하시면 선처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원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잃게 되실 겁니다. 강 변호사의 압박에 원장은 결국 무릎을 꿇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김지훈 씨와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어머니에 대한 입소 관련 서류는 전부 폐기하겠습니다. 제발, 저만 살려주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당장 김지훈 씨에게 연락해서 자신도 피해자였다. 당신이 꾸민 일이 들통나서 나는 망했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연락을 차단하십시오. 김지훈 씨에게는 원장님께서 배신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는 순간 저희는 곧바로 고발 조치를 취할 겁니다. 전화를 끊은 강 변호사는 은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님, 이제 첫 번째 세 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믿고 의지하던 동맹이 가장 먼저 무너졌어요. 이제 아드님 부부는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겁니다. 가장 믿었던 곳에서 배신당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지혜 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방금 전에 어떤 아줌마 한 분이 막 울면서 2층 집 초인종을 눌렀는데 제가 보니까 그분 요양원 원장님 같아요. 원장님이 문 앞에서 내가 당신 때문에 다 망했어. 책임져. 라고 막 소리치다 그냥 가셨어요. 은숙은 그 소식을 듣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 순간이 그녀에게는 묘한 통쾌함과 함께 또 다른 서글픔을 안겨주었다. 자식의 추악한 민낯을 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지만 그 추악함이 스스로 파멸로 치닫는 모습을 보는 것 또한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해져야 했다. 이건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강 변호사는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을 은숙에게 제안했다. 어머님, 이제 저들에게 불안의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요양원 원장이 배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흔들렸을 테지만 우리는 더 큰 충격을 줘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돈 문제로 저들을 더욱 압박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저들의 모든 재산을 가압류 신청하겠습니다. 저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싸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 틈을 타서 우리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저들을 완전하게 붕괴시킬 겁니다. 은숙은 강 변호사의 제안에 동의했다. 자신의 자식들이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오직 복수, 그리고 그녀의 존엄을 되찾는 일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다. 요양원 원장이라는 가장 든든한 동맹을 잃은 김지훈과 박서연은 혼란에 빠졌다. 겉으로는 은숙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이미 그들의 속은 돈 문제로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강준호 변호사는 그들의 불안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 작전을 실행에 옮겼다. 바로 돈줄을 완전히 끊는 가압류 신청이었다. 은숙이 제공한 금융거래 내역과 이지혜 씨의 증언을 토대로 강 변호사는 김지훈과 박서연 명의의 모든 부동산과 차량, 예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그들의 모든 재산이 법의 소나귀에 묶이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의 휴대전화는 또다시 불이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지훈의 이름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번호로 찍힌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빗발쳤다. 은숙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대신 이지혜 씨에게서 온 다급한 메시지를 먼저 확인했다. 할머니, 지금 2층에서 난리 났어요. 여태까지 들어본 적 없는 소리가 나요. 접시 깨지는 소리, 가구 부서지는 소리, 서로 소리 지르는 소리. 혹시 제가 무슨 일인지 몰래 한번 봐드릴까요? 은숙은 지혜 씨에게 절대 나서지 말고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당부했다. 그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괜히 지혜 씨가 그들에게 노출될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었으니까. 강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압류 통지서가 오늘 아침에 발송됐을 겁니다. 저들은 지금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모자라 가진 재산마저 모두 법원에 묶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겁니다. 이제 서로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파멸의 길을 걷기 시작할 겁니다. 강 변호사의 말처럼 2층에서는 김지훈과 박서연의 처절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명품 산다고 그 짓거리만 안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 김지훈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렸다. 뭐, 나 때문이라고? 웃기고 있네? 네가 주식 투자한다고 어머니한테서 돈 뜯어내려고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지경이 됐겠냐고? 박서연의 날카로운 비명 같은 목소리도 이어졌다.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어. 우리 엄마가 아니야. 저 여자는 귀신이 씌었나 봐. 그럼 내가 그때 말릴 때 그만뒀어야지. 나는 처음부터 불안했어. 시어머니가 돈을 그렇게 쉽게 주실 리 없다고.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부부의 대화가 아니었다. 짐승들의 포효와 같았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원망, 증오로 가득 찬 목소리였다. 은숙은 멀리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한때는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였지만 돈과 탐욕 앞에서는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허약하고 가식적이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다툼은 돈 때문에 시작되었고 결국 돈 때문에 끝을 맺고 있었다. 그 와중에 김지훈은 은숙의 휴대폰으로 연신 전화를 걸어왔다.
받지 않으면 될 것을. 그는 집요하게 계속 전화를 걸어댔다. 어머니, 정말 저희한테 이러실 거예요? 저희 지금 다 망하게 생겼어요. 어머니 집 담보로 대출도 안 나오고 어머니 때문에 모든 게 다 엉망이 됐어요. 은숙은 그들의 문자를 보며 혀를 찼다. 아직도 그들은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은숙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 집 담보로 대출. 그들의 파렴치함은 끝이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마지막 양심까지도 모두 바닥났음을 확인하고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강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그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갈 때라고 말했다. 어머님, 저들은 지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요양원 원장에게 배신당했고 모든 재산이 묶였습니다. 이제 저들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모든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자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싸움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지혜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은밀한 부탁을 했다. 지혜 씨, 혹시 괜찮다면 내일 아침 김지훈 씨 집 근처에 작은 녹음기를 설치해 줄 수 있을까요? 그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싶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이 모든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혜 씨는 망설이지 않고 승낙했다. 변호사님, 제가 할머니를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할머니가 도망 나오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은숙은 지혜 씨의 용기에 또 한 번 감동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이 그녀를 위해 자신의 안전을 기꺼이 위험에 노출하려 하고 있었다. 반면 피를 나눈 자식들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이 극명한 대비에 그녀의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이지혜 씨는 조심스럽게 계단 옆 화분 뒤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두었다. 그녀는 이내 1층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굳게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층에서 다시금 격렬한 다툼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녹음기는 그들의 모든 비밀을 고스란히 담아낼 준비를 마쳤다. 은숙은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며 이제 곧 다가올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지혜 씨가 숨겨둔 녹음기는 김지훈과 박서연 부부의 진실을 담아내기 시작했다. 강준호 변호사는 지혜 씨에게 녹음기를 회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며칠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가져왔다. 사무실로 돌아온 강 변호사는 은숙과 민지 앞에서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된 음성 파일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어머니한테 약 먹이는 거, 너 진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 박서연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내가 미쳤다고 그걸 떠벌려? 그냥 치매 치료에 좋다는 영양제라고 했잖아. 그 늙은이가 눈치챌 리 없잖아. 김지훈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근데 왜 갑자기 요양원 원장은 우리를 배신하고 은행 계좌는 다 묶인 거야?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네가 인감 달라고 해서 그 지랄을 하는 바람에. 뭐? 내가? 네가 그놈의 명품 사려고 돈을 그렇게 펑펑 써대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지경이 됐겠냐고. 어머니 돈 아니면 우리 어떻게 살 건데? 그깟 늙은이 재산 좀 물려받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고. 여서 욕설과 고성이 난무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며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었다. 요양원 원장과의 공모, 약물 투여 시도, 재산 가로채기, 그리고 은숙의 죽음을 바랐던 추악한 속마음까지. 그들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이 강 변호사의 법률 용어로는 자백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은숙은 녹음된 음성 파일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아들이, 그녀의 며느리가 얼마나 추악한 괴물로 변했는지 충분히 확인했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 고통마저 삼켜버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녹음 파일 재생이 끝나자 강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이제 새 장을 열 때가 됐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무덤을 받고 우리는 그 무덤에 흙을 덮어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우리가 그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이지혜 씨의 증언과 블랙박스 녹음 파일, 그리고 이 부부의 자백이 담긴 음성 파일까지. 더 이상 필요한 증거는 없습니다. 민지는 녹음기를 향해 침을 뱉을듯이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저런 못된 놈들.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저놈들 잡아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강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우리는 저들이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김지훈과 박서연은 자신들이 아직 이 싸움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머님이 어디에 숨었는지도 모르고 어머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니까요. 그는 은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님, 이제 저들을 직접 만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로 저들을 불러서 어머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면서 저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일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서에 서명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재산을 어머님께 돌려주고 앞으로 영원히 어머님께 접근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은숙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의 추악한 얼굴을 직접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일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그들을 직접 만나겠습니다. 제 손으로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했는지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차갑고 단호한 결의만이 담겨 있었다. 강 변호사는 즉시 김지훈에게 연락했다. 김지훈 씨, 강준호 변호사입니다. 어머님 문제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 사무실로 오시죠. 며느님과 함께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김지훈은 의심스러운 듯 물었다. 변호사님, 우리 어머니가. 아니, 그 노인네가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겁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저희가 바로 찾아갈게요. 강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께서 직접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 사무실로 오지 않으면 저는 이 일에 대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아마 김지훈 씨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의 경고에 김지훈은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하고 다음 날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강 변호사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요양원 경고장 4본, 종신보험 계약서 4본, 김지훈 부부의 금융거래 내역서, 그리고 블랙박스 음성 파일과 이번에 확보한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은숙은 민지의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민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밤새 잠 못 이루는 그녀의 곁을 지켰다. 은숙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네가 무서워하면 저놈들이 더 날뛸 거야. 민지야, 난 무섭지 않아. 오히려 기대돼. 저들의 위선적인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질지,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는 저들의 모습을 똑똑히 지켜볼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수심과 냉기가 서려 있었다.
이제껏 그녀를 괴롭혔던 슬픔과 배신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칼날처럼 날카로운 분노만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아침이 밝아왔다. 그녀는 전날 미리 준비해둔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다. 머리를 정갈하게 빗어 넘기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늙고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한 바다 같았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심판을 내리기 위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 시간인 오전 10시 정각, 강준호 변호사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김지훈과 박서연이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와 함께 불안감이 엿보였다.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불려왔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들은 은숙이 민지의 집에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녀가 또 다른 곳에 몸을 숨기고 있을 거라고 짐작만 하고 있었다. 강 변호사는 그들을 접견실로 안내했고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은숙과 민지는 조용히 앉아 그들을 맞이했다. 은숙을 발견한 김지훈과 박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공포가 그들의 눈빛을 가득 채웠다. 특히 김지훈은 은숙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허둥지둥 변명부터 늘어놓기 시작했다.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계시고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신 줄 알고 밤새 잠도 못 잤어요. 저희가 얼마나. 김지훈의 가식적인 연기에 은숙은 차갑게 웃었다. 그의 옆에 선 박서연 역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은숙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괜찮으신 거죠? 저희가 집안일 때문에 잠시 정신이 없어서 어머니를 못 챙겨드린 건데 저희가 어머니를 버린 줄 아셨나 봐요. 다 오해예요, 오해. 그들의 뻔뻔함에 민지는 치를 떨었지만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할 뿐이었다. 강 변호사는 더 이상 그들의 연기를 두고 볼 수 없다는 듯이 단호하게 말했다. 두 분 앉으시죠. 여기는 드라마 촬영장이 아닙니다. 연기는 그만두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 변호사의 말에 김지훈과 박서연은 멋쩍은 듯 자리에 앉았다. 저는 최은숙 어머님의 법률 대리인 강준호 변호사입니다. 두 분이 무슨 이유로 이 자리에 불려오셨는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강 변호사의 말에도 김지훈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그저 어머니가 사라져서 걱정하고 있을 뿐인데요. 걱정이라.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께서 어떤 걱정을 하셨는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변호사는 회의실 테이블 중앙에 놓여있던 태블릿 PC를 켜고 블랙박스 음성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다. 여보, 보험금 잘 나오겠지? 어머니가 치매 진단만 제대로 받으면 당연하지. 내가 그 요양원 원장이랑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약만 제때 잘 먹이시면 돼. 처방전도 다 구했으니까 걱정 마. 그 늙은이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정말 지긋지긋했지. 자신들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우자 김지훈과 박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박서연은 화들짝 놀라 자신의 입을 막았고 김지훈은 태블릿 PC를 노려보며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며 소리를 질렀다. 강 변호사는 그들의 반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어서 이지혜 씨가 녹음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어머니한테 약 먹이는 거 너 진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 내가 미쳤다고 그걸 떠벌려? 그냥 치매 치료에 좋다는 영양제라고 했잖아. 그 늙은이 재산 좀 물려받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고. 그들의 모든 비밀이 담긴 음성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김지훈과 박서연은
서로를 원망하듯 노려보았다. 더 이상 그들의 얼굴에는 가식적인 웃음이나 걱정하는 표정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증거가 포착된 범죄자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재생이 끝나자 강 변호사는 조용히 태블릿 PC를 닫았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은숙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김지훈의 앞에 섰다. 지훈아? 그녀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에 김지훈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았다. 내가 너를 키우면서 언제 너한테 빚을 갚으라고 했니? 내가 너한테 언제 돈을 가져오라고 했어? 나는 너한테 한 번도 바라지 않았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서 내 목숨까지 빼앗아 가려 했니? 은숙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다. 김지훈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몸을 떨었다. 은숙은 이번에는 박서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서연아,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네가 내 딸이라고 생각했다. 네가 명품을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 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너는 어떻게 내 가슴에 이렇게 칼을 꽂을 수가 있니? 박서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상황을 모면하려는 연기인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그녀들의 침묵을 기회 삼아 준비해온 서류를 그들 앞에 내밀었다. 두 분께서는 어머님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고 더 나아가 생명까지 위협하려 한 혐의가 명백합니다. 저희가 가진 증거만으로도 두 분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아직 두 분의 미래를 생각할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의 말에 김지훈과 박서연은 희미한 희망이라도 잡으려는 듯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께서는 두 분의 모든 죄를 묻는 조건으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이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어머님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 권리를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하십시오. 둘째, 앞으로 영원히 어머님께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하십시오. 만약 이 두 가지를 이행하신다면 어머님께서는 두 분을 형사 고소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조용히 마무리할 의사가 있으십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잠시 안도하는 빛이 스쳤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두 분과 더 이상 법적으로 엮이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친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실 겁니다. 그의 말에 김지훈은 충격에 휩싸인 듯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친자 관계 부존재 소송이란요? 어머니, 어머니가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김지훈의 절규에도 은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나는 너 같은 자식을 낳은 적이 없다. 나는 내 손으로 짐승을 키운 것이 아니야.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네가 원했던 대로 너는 이제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질 거야. 은숙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이제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감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머니라는 존재를 영원히 잃고 법적으로 남이 될 것인가?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은숙은 이미 그들에게 가장 잔인하고도 처절한 심판을 내린 셈이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더 이상 아들, 며느리에 대한 미련이나 애정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함께 그들을 향한 마지막 심판의 칼날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강준호 변호사의 친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말에 김지훈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그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언제든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든든한 금고와도 같았으니까. 그 금고가 자신을 향해 영원히 닫히고 심지어 그 관계마저 법적으로 소멸된다는 사실은 그의 영혼마저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충격이었다. 박서연은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처지를 먼저 걱정하며 김지훈을 노려보았다. 이게 다 오빠 때문이잖아. 내가 어머니 돈에 손대지 말자고 했지. 내가 어머니한테 잘해드리자고 했잖아. 박서연은 감정이 격해진 탓에 흥분하며 소리쳤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김지훈에게 전가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거짓말에 은숙은 싸늘하게 말했다. 서연아, 내가 방금 너희들의 대화를 다 들었는데 너는 명품 때문에 내 돈을 탕진하고 내 죽음까지 바랐자느니 지금 와서 무슨 낯으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니? 은숙의 차가운 말에 박서연은 고개를 푹 숙이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김지훈이 은숙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한테는 어머니밖에 없어요. 김지훈은 눈물을 쏟아내며 은숙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은숙은 단 한 번의 미동도 없이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때 사랑으로 키웠던 아들이었지만 이제 그녀에게 그는 자신의 존엄을 짓밟고 생명까지 노렸던 파렴치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일어나라. 무릎 꿇을 자격도 없다. 은숙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네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했으면 네가 이 어미의 목숨을 앗아가려 했을 때 이미 뉘우쳤어야 했다. 네가 내 돈을 함부로 쓰려고 했을 때 멈췄어야 했다. 너는 단 한 번도 나를 어머니로 생각한 적이 없으면서 이제 와서 뭐가 아쉬워 무릎을 꿇느냐. 나는 너를 용서할 마음이 추호도 없다. 그녀의 차가운 말에 김지우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다. 강 변호사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준비된 서류들을 보여주었다. 김지훈 씨, 이 서류는 어머님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 권리 포기 각서입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앞으로 어머님께 영원히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 각서입니다. 두 분이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법적으로 종결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명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두 분을 상대로 사기, 횡령,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할 것입니다. 게다가 어머님은 두 분을 상대로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실 겁니다. 두 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갈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법적으로라도 자유로워질 것인지. 김지훈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는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려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으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두려웠다. 그것은 그가 마지막까지 부여잡고 있던 어머니의 재산이라는 끈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과 같았으니까. 박서연은 이미 자신의 몫이 없음을 알고 김지훈을 부추겼다. 오빠, 우리 이혼해. 난 이 더러운 집안에 더는 못 있어. 그리고 오빠, 빨리 서명해. 감옥에 가고 싶지 않으면. 그녀의 말에 김지훈은 충격에 휩싸인 듯 박서연을 바라보았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아내마저도 그를 버리고 있었다. 김지훈은 결국 펜을 들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두 장의 서류에 서명했다. 박서연 역시 더 이상의 미련 없이 서류에 이름을 적었다. 그들이 서명한 종이는 그들의 탐욕과 배신, 그리고 은숙의 차가운 분노가 담긴 그들 스스로에게 내리는 종말의 선고문이었다. 서명이 끝난 후 강 변호사는 서류를 챙겨들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
두 분은 최은숙 어머님과 아무런 법적 관계도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어머님께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나가시죠. 김지훈과 박서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회의실을 나섰다. 그들의 등 뒤로 닫히는 문은 은숙의 인생에서 그들이 영원히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종착역의 문과도 같았다. 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은수가 이제 다 끝났어. 너는 이겼어. 그 못된 것들이 제대로 혼쭐이 났어. 민지의 말에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민지야, 나는 이긴 게 아니야. 그냥 내 인생에서 가장 더러운 쓰레기들을 치웠을 뿐이야. 저들은 내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었어. 그냥 내가 키운 짐승들이었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슬픔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무거운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친자 관계 부존재 소송. 그녀가 그들에게 내린 마지막 심판이자 그녀 스스로에게 내린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페이지를 찢어버린 셈이었다. 이제 그들의 이름은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김지훈과 박서연은 빈털터리가 되어 강 변호사 사무실을 떠났다. 그들의 뒷모습은 한때 은숙의 전부였던 존재들이었지만 이제는 희미한 그림자처럼 그녀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었다. 강 변호사는 그들이 서명한 서류를 꼼꼼히 정리하며 은숙에게 말했다. 어머님, 이제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들은 어머님께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을 겁니다. 친자 관계 부존재 소송도 곧 진행될 예정이니 이제는 어머님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질 겁니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복수가 끝난 허탈함도 아들 내외에 대한 미련도 없었다. 그저 긴 전쟁이 끝난 후에 평화로운 침묵만이 그녀를 감쌌다. 강 변호사는 그녀의 조용한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은숙은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글쎄요.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그녀는 민지의 집에서 얼마간 더 머물렀다. 민지는 은숙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의 평화를 지켜주었다. 가끔씩 강 변호사에게서 아들 내외의 근황이 전해졌다. 박서연은 김지훈과의 격렬한 싸움 끝에 결국 집을 나갔고 얼마 후 두 사람은 이혼했다는 소식이었다. 김지훈은 남은 재산마저 빚쟁이들에게 빼앗기고 술과 도박에 빠져 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다. 그의 몰락은 은숙에게 어떤 통쾌함도 주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인생에서 더럽혀진 한 페이지가 완전히 찢겨나갔음을 확인할 뿐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은숙은 자신의 옥수동 건물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교회의 한적한 동네에 아담한 단독주택을 샀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일구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장미를 심었다. 매일 아침 장미에 물을 주고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소박한 식사를 준비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다.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었다. 오직 자신만의 속도로 삶을 살아갈 뿐이었다. 그녀는 민지와 함께 자주 산책을 하고 가끔씩은 가까운 바닷가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준 것은 이지혜 씨였다. 은숙은 지혜 씨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자신의 건물에서 나갔어야 했던 그녀에게 보상해주고 싶기도 했고 그녀의 재능을 응원하고 싶기도 했다. 지혜야, 네가 나에게 해준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네 카페가 없어지면서 많이 힘들었지? 내가 새로 집을 지으면서 남는 공간이 좀 있는데 네가 거기서 다시 카페를 시작하는 건 어떠니?
내가 모든 비용을 대줄게. 지혜 씨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은숙의 진심 어린 마음에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다. 새로운 카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아 희망 정원이라고 이름 지었다. 지혜 씨는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쳤다. 매일 아침 은숙은 마당에서 딴 신선한 허브를 가져다 주었고 지혜 씨는 그 허브로 향긋한 차를 만들었다. 카페는 곧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은숙은 종종 카페에 들러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며 활기찬 일상을 보냈다. 어느 날 아침 은숙은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한 달 전 법원에서 날아온 친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확정 판결문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더 이상 김지훈과 박서연은 그녀의 법적인 가족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을 낳은 적도 그들을 자식으로 둔 적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에 핀 장미꽃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아들 내외의 불효에 한숨 쉬며 하루를 시작했을 테지만 이제 그녀의 아침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롯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깨달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지혜 씨였다. 할머니, 오늘 카페에 손님이 엄청 많아요. 할머니가 주신 허브차 정말 인기 많아요. 감사해요. 지혜 씨의 밝은 목소리에 은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녀의 곁에 있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은숙은 중얼거렸다. 이것 봐라, 최은숙. 너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된 기분이 드는구나.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깨달음과 함께 잔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잃어버린 것이 많았지만 그녀는 그 과정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얻었다.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오직 현재와 미래만이 그녀의 시선에 가득했다. 새롭게 피어나는 장미처럼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다.